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홍대순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ADL, 세계 최초의 컨설팅 회사입니다. ADL 코리아 대표를 역임하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지금은 글로벌 전략정책연구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얘기할 주제는 뭐냐면요. 제가 최근에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한국인 에너지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서평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이 책을 읽혀라, 정재계 문화예술계 유력인사 29인 강력 추천. 아니,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야? 그러면 한번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책이 출간되면서 많은 언론, 방송사에서 제가 출간한 책에 홍보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우리의 의리의 아이콘 김보성 배우께서 한국인 에너지 5천만 독서 하으리 하시면서 지금 5천만이 읽어야 할 필독서로 자림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유익한 내용들로 담겨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BTS 그리고 오징어 게임, 손흥민, 도대체 이 나라 무슨 나라야? 매우 지금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들께 한국인은 누굽니까? 한국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께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모된 아주 놀라운 나라, 놀랍고 신묘한 한국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BTS나 오징어 게임, 기생충, 미나리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직 이 밑에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세상의 지구촌에 알리고 우리 한국을 널리 펼칠 무궁무진한 보물들이 여기에 녹여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한 5,000년의 역사를 여행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기원전 2334년부터 현재 2021년 그리고 미래의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벨트 반드시 잘 매시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이 지도 도대체 무슨 지도야? 세계 고고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지도 한 장. 이름하여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줄여서요, 좀 길죠. 혼일강리도라고 하는데, 아니, 이 지도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야? 왜 깜짝 놀라는 거야? 그리고 스미소니언 그레이트 맵이라는 책에 이 지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세계 최초의 유라시아 아프리카 전도라고 불리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왼편에 아프리카가 보이시죠? 네, 지금은 너무 익숙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 1402년도에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 희망봉을 표기한 지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태종 2년 때, 1402년 때 우리가 혼일강리도를 제작했습니다. 거기에 그레이트 맵이란 책에 의하면 여기는 분명 누군가 가서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측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가 갔을까? 이게 사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냐를 보시면, 그걸 보려면 서양에서는 과연 이때 당시 어떤 지도를 그렸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1375년 까타루나 지도를 보시면 이때 당시에 유럽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왼편 보십시오. 아프리카 전체를 그려내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아프리카의 윗부분, 북부 지역만 표기하고 있는 정도가 그때 당시에 서양의 지구촌을 바라보는 식견이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굉장히 유수한 시대 때 우리 한국은 혼일강리도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제대로 그려낸
세계 최초의 유라시아 아프리카 전도인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지도는 또 지금 한국에는 없습니다. 류꼬쿠 대학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사시험에 과연 혼일강리도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 중 틀린 것은 류꼬쿠 대학에 있다 또는 류까쿠 대학에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암기한다고 한다면 혼일강리도의 정신과 어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우리 소년들이 한 모습인데 이렇게 돋보이고 갓을 쓴 모습들 속에서 우리 소년들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지도를 그려냈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역사적인 상상을 한번 발휘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자, 지도가 저 정도 갖고 있었고 만약에 항해술도 갖고 있었고 배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자, 대한민국 우리 소년들의 조선술은 어느 정도였을까를 보시면 산타마리아호 콜럼부스가 대항해를 시작했던 것이 1492년도입니다. 우리 한국은 그거보다 훨씬 전에 1268년도에 일본을 공략하기 위해서 몽고와 고려가 같이 연합해서 일본으로 출항합니다. 이때 당시 고려의 조선술 선봉량이 500톤입니다. 그러면 산타마리아는 몇 톤이었을까요? 150톤. 이미 1492년도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무려 500톤의 선봉량을 갖출 만큼의 조선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조선이 왜 강하냐 하는 부분은 이런 고려시대 때의 조선술, 그리고 조선시대 때의 거북선,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현재 우리 선현의 유전자와 후손들의 노력에 의한 합작품이 바로 조선술의 세계 강국이 되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이 나라 뭐야? 지도도 갖고 있어. 그리고 배도 갖고 있어. 그런데 왜 대항해를 누가 발견했죠? 그리고 희망복은 누가 발견했습니까? 희망복은 포르투갈의 디아스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결국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매우 아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배도 있고 지도도 있었는데 왜 우리는 대항해 시대를 열어젖지 못했을까? 그렇지만 자랑스러운 점은 우리 한국이 혼일강리도의 후손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 최초의 유라시아 아프리카 전도 혼일강리도 후손이면 너희들은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답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우주에 지구가 두 개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나는 물리적인 지구, 또 하나는 가상적 지구입니다. 물리적 지구에서는 이미 대항해 시대를 서양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의 지구, 디지털 시대에서는 우리 혼일강리도 후손이 선연히 못했던 그 아쉬움을 우리는 그 교훈을 받아 안아서 디지털 대항해를 펼치는 것이 바로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역사를,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해안과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혼일강리대 후손이라면 지금부터는 디지털 대항해를 전개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블록체인 관련된 내용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전 세계가 한국에 와보면 미리 가본 나라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블록체인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대항해를 펼치고 세계 인류 문명을 열어젖히는 그러한 후손의 모습이 바로 혼일강리도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속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가끔 말이죠.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또 늘 사회나 국사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조용한 나라 코리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진짜 조용한 나라일까요? No! 우리가 조용한 나라일 수가 없죠. 우리는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하나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학습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읽어보셨죠?
네, 물론 대부분 그 서재에 꽂혀 있을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누구나 꽤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쿠시나메 들어보신 분? 네, 대부분은 아마 쿠시나메가 뭘까? 라고 하는 생각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쿠시나메는 페르시아와 신라에 관련된 이야기로서 여기에 800페이지 중에 500페이지가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에는 우리나라 이야기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일리아드 오디세이에는 그렇게 잘 알고 쿠시나메는 하나도 모를까? 그리고 쿠시나메 속의 이야기들은 신라와 페르시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페르시아의 대서사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알아야 하고 또 쿠시나메도 알아야 하겠죠. 더 나아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은 그만큼의 페르시아와 그때 당시에 신라와의 교류가 매우 잦았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전체 우리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이슬람 국가가 약 50개 국가입니다. 인구, 전 세계 77억 인구 중에 이미 15억 이상이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입니다. 종합하면 4분의 1이 지구촌 경제에서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이슬람 문화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슬람 외교, 이슬람 경제를 어떻게 펼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 선원들은 바로 이러한 재료를 물려주고 가신 겁니다. 경주에 가시면 원성왕릉에 가보시면 바로 페르시아 석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라 당시의 경주, 여기에 많은 페르시아인들의 교류의 흔적이 바로 이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비단 신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려 가요, 쌍화점에도 보시면 회회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회회인은 바로 중동인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고려, 신라, 개방국가에서 외국과의 교류가 매우 잦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죠. 그래서 결코 지금의 국제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선현들의 국제화는 이보다 더 앞선 문화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을 찾은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아빠, 엄마가 What do you call father? 아빠. And what do you call mother? 엄마. 엄마.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아빠, 엄마, 나. 네, 인도 남부의 드라비다족 그리고 타미러의 내용들인데요. 그만큼 이때 당시에도 우리가 인도와 그리고 한국이 교류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인도에 또 고구려 관련된 여러 가지 춤사위들도 매우 우수한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교류의 흔적들을 유추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께 오늘 하나 또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1000년에 걸쳐서 가장 위대한 사건 1위, 1000년간 가장 위대한 인물 100인 중 1위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아인슈타인, 뉴턴, 다윈, 슈바이처, 에디슨? 아닙니다. 정답은 구텐베르크입니다. 왜? 서양에서는 인쇄 문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로 인해서 지식사회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 종교개혁 그리고 이후에 산업혁명에 매우 중요한 서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요, 잘 아시겠지만 인쇄 문명 이관왕입니다. 금속 활자, 더 나아가 목판 인쇄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그 주인공이죠. 그래서 우리는 1관왕도 아니라 2관왕인데 정작 종주국인 한국은 매우 조용합니다. 그치 우리 1등 그리고 목판 인쇄 1등, 너무 우리가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200개 국가 중에서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 그리고 세계 기록 문화유산, 우리나라 200개 국가 중에 몇 등 정도 하고 있을까요? 참고적으로 현재 경제 순위 따지면 한국은 약 10위에서 14위권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몇 등이요? 우리나라가 무려 3위권에서 5위권 정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국가의 운명이 매우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갖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죠. 혼일 강리도부터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이 세계 최초의 배를 갖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 비봉리 목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립중앙박물관 선사관에 처음 딱 들어가시면 바로 자랑스러운 세계 최초의 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하, 세계 최초의 배에다가 그리고 고려의 고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북선, 당연히 조선, 우리의 주력 산업인 조선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세계 최초의 벽시, 네, 이 역시 한국입니다. 청주 소로리 벽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고학개론에 보시면 최초의 벽시 표기가 바로 한국의 표기가 되어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150년 제왕의 일기를 갖고 있는 나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만큼 우리 인문, 학술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최고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닌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민족과 우리가 후손입니다. 또 삼국시대 때의 백제 어떻습니까? 장인 정신이 매우 뛰어나다 보니까 일본에 많은 문물을 전수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 속의 세계,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왕은 백제의 후손이라고 악기 또 일왕이 또 생일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구다라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구다라나이는 나이는 아니라는 뜻이고 구다라는 백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제께 아니야 라는 뜻은 뭐냐면 이거는 명품이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다라나이 하면은 뭐 이거 별로야 뭐 그런 뜻으로 할 정도로 일본에는 백제가 지대하게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친 그러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좀 더 우리가 더 올라가면 우리가 보통 청동기, 철기시대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년들은 청동과 철을 얼만큼 잘 다루었느냐를 보시면 대표적인 것이 아주 불가사의한 거울, 그것을 단유 세문경이라고 불리웁니다. 바로 고조선 시대 때 우리의 문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보 141호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유 세문경은요, 지름이 20cm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름이 20cm 안에 선을 몇 개 정도 그려 넣을 수 있을까요? 무려 10,000줄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주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현대적으로도 이것을 재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구리와 주석의 합금, 황금 비율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철기, 고구려 시대의 비밀 병기 중에 하나는 바로 계마무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공격할 때 이 계마무사의 역할을 톡톡히 했을 수밖에 없죠. 계마무사는 뭐냐면 바로 갑옷을 사람이 입는 것뿐만 아니라 말에도 그 갑옷을 입혀서 할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이 계마무사가 되려고 하면 그만큼 그 지역에 철이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그만큼 부강한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고구려가 계마무사를 펼칠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청동과 소재를 매우 잘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기능올림픽, 우리 한국이 늘 탑 국가로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제주가 뛰어난 국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로 우리의 강토 중에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넓었던 영역, 바로
발해 시대 때 지금 대한민국의 6배, 한반도의 3배에 해당되는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만주, 그리고 또 러시아, 이 땅들이 사실 일부 땅들이 우리나라 땅이었었던 것을 보시면 사실 매우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만큼 넓은 영토 속에서 드넓게 북방기질과 남방기질을 같이 묶어서 생활했던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사를 배우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네, 보통 한국사라고 불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국사라고 불릴 수 있겠지만 저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역사를 배울 때 한국사가 아니라 그것은 어찌 보면 세계사일 수 있다. 그만큼 우리 한국과 세계와의 교류가 매우 빈번했고 그리고 서로 문물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쪽의 모습은 누구죠? 다 아실 겁니다. 네, 나폴레옹 잘 아시죠? 근데 이분은 누구죠? 누굴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바로 고선지 장군입니다. 고선지 장군은 우리나라보다도 중국 고서의 고선지전 이렇게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매우 유명한 장수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의 말로 표현하면 일종의 재외동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고선지 장군은 사실은 전투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사람을 채용하고 그리고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72개국이 당의 조공을 바치는 혁혁한 성과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이 고선지 장군은요, 알프스 산맥뿐만 아니라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가 막힌 전략을 구사하면서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아쉽게 탈레스 전투에서 이제 고선지 장군이 패하게 되는데요. 이 전투를 계기로 중국인들의 종이를 비롯한 많은 문화를 서양의 유럽에 전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 쓴 책에 바로 고선지 장군은 유럽 문명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도표는 여러분들이 조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우리 전 세계적인 세계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서울이 국제 경쟁력 순위에서 약 15위권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 지금 단군 이래로 가장 국제화된 도시일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번 여기서 한 8세기 당시를 보시면 8세기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는 신라죠. 신라 시대 때 경주가 있고 그리고 이슬람의 바그다드 그리고 이쪽 로마 쪽에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중국 당나라의 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도시가 국제적으로 가장 문물 교류가 많았고 가장 수승한 도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경주 당시의 인구수는 약 17만 호이기 때문에 그냥 인구수로만 따지면 우리가 17만 명 정도가 경주에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때 당시 런던이나 파리에는 약 5만 명 정도가 채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인구수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대 도시가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라에 수많은 문물이 있죠. 거기에는 유리잔도 있고 황금, 보검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문물에 아까 페르시아 석상도 보셨듯이 그렇게 경주가 풍요로운 국가였습니다. 특히 저 서역 쪽의 고서들을 보면 이 신라는 어찌 보면 약간 유토피아 같은 금이 매우 많고 그 다음에 또 서역인데 넘어가면 잘 오려고 하지 않고 그만큼 살기가 편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우리가 사실 많은 박수를 치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할 기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한국이 그러면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에서 최초로 선진국이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때 당시 고려 전기까지를 보시면 이때는 매우 많은 선진국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었고 지휘적으로 그리고 조선 후기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6.25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사실 이제 개도국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우리가 수많은 노력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재도약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에서 유라고 하는 관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그만한 재료가 그다음 그만한 어떤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선진국으로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선진국 이전 시대 때 잘 살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었고 다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했던 케이스죠. 제도적인 부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고려 시대는 사실 개방과 자주 국방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서 고려 시대 때는 외국인을 매우 중요한 인사로 채용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외국인을 장관으로 채용한 적이 있나요? 네, 없죠. 고려 시대 때는 쌍기라는 사람이 채용이 되고 또 관련된 과거제도,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 호주제도 우리는 2008년도에 도입을 했지만 고려 시대 때는 이미 그러한 제도가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훨씬 지금보다 못할 것이다라는 가정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전통 속에서 벤치마킹 해보면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건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중국은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보통 한 국가의 존속 기간이 500년, 1000년 이렇습니다. 신라가 1000년이고 굉장히 긴데 중국은 반면에 보시면 보통 200년 정도, 30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보시면 한족이 장악을 했던 나라들이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청나라, 만주죠. 그리고 원나라 때 몽골은 통째로 중국 통째로 중국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자부심 갖고 있는 나라는 당나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 그리고 뒷단의 송나라는 굉장히 위약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